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셔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간에는 요즘 각방을 쓴다, 사이가 소원해졌다,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도 들려오고요. 심지어는 쇼윈도 부부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네, 쇼윈도 부부가 아니냐. 아니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 아니 그뿐 아니라 이제 의사분들이 들어가는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 보면은 뭐 이혼했다, 뭐 따로 산다. 심지어는 저 두 사람이 언제 재혼해서 만났냐 이런 얘기까지. 뭐 겉으로만 친한 척하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말이죠. 네. 각방을 쓴다라는 것은 부부끼리 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절대 싸워도 각방 쓰면 안 된다. 맞아요. 네. 각방부터 시작이다. 부부가 이렇게 불화가 생기려면 이러잖아요. 네. 근데 각방 쓰신다는데 그 인꼬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처음부터 취조하듯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승현 씨 네네. 혹시 결혼하셨어요? 애경마요. 아니요. 몇 년 되셨어요? 11년 차예요. 그쵸. 25년 살아보세요. 25년 살아보시면 저도 22년 때까지는 남편하고 각방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갱년기가 오니까 같이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안 보고 가끔씩 어머 혜글 씨 멋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죠. 죄송합니다. 네네. 결혼한 지 28년 차입니다. 29년. 횟수로는 30년입니다. 네. 근데 아직 나는 그게 참 의아해요. 각방을 쓴다. 그럼 아침에 서로 얼굴 딱 같이 방에서 나와서 보면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럼요. 네, 이제 각방을 쓰면 아침 일어나면 만나면 거실에서 어머 혜글 씨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은 먹었어요? 오늘 잘 잤어요? 하고 그렇게 제가 묻죠. 네, 그리고 오늘도 뭐 음식 잘 먹어야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러 갈 때도 사이좋게 혜글 씨 잘 자요 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네, 각자 방에는 자유롭게 들어가고 잘 때만 근데 그건 사이 들어가서. 좋을 때 그랬고요. 역시 네. 각방의 시작은 사이가 안 좋을 때 시작이 된 건 맞아요. 아니 뭐 앞서도 갱년기가 계기였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이제 많은 여성들처럼 갱년기를 좀 힘들게 겪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유독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가족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굉장히 많이 우울했고, 거기 이제 갱년기까지 겹쳐서 저는 사실 제가 갱년기 여성분을 굉장히 오랜 세월 보고 치료했던 의사인데 제가 이 갱년기와 약간 우울함까지 겹치니까 이건 뭐 제가 봤던 모든 갱년기 환자분 중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본인이 조제해서 약도 좀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요. 처방해가지고. 그럼요. 악내 씨. 제가 그쪽 약을 잘 알잖아요. 네. 제가 약으로 안 처방해서 돼요. 약으로 다 했는데 이런 갱년기 증상이나 이 여성들의 어려움은 정말 약만으로 안 돼요. 정말 많은 예를 들어서 남편의 따뜻한 눈빛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필요하고 또 나를 이해해주는 남편이 아닌 친구도 필요한데 남자 갱년기 정말 가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로해주지 못하죠. 게다가 더 성격 이상해지고 고집스러워지죠. 저는 또 의사생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고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억울한데 기억이 나는 게 한참 이렇게 괴로워하고 심할 때 좀 달래주려고 강릉에 한번 같이 주말 여행을 떠났어. 바람 쐬러 1박 가자. 2일로. 네, 가고 싶다 그래서. 그래갖고 가는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저한테 링거 주사를 놔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턴 때 그게 30년도 더 된 일인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놨어요. 혈관을 터뜨렸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말이야, 애정이 식었고, 뭐 이것도 하나 못하냐고. 와. 그랬잖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기억나는데 지금 두 분 싸우시는 거예요? 인꼬 부부라고 해서 모셨는데 그 다음에 꽂으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벌벌. 그러니까 나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5년 살 아내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는 사람들이 저를 독한 여자로 보잖아요. 아니, 그때 많이 화를 냈어, 아무튼. 아니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 부인의 갱년기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거예요? 돌이켜 보면 지금은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방을 합쳐서 잘 지내요. 근데 완전한 합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윈 베드로 이렇게 떨어져서 있어요. 뭐 그것도 그래도, 괜찮죠. 네. 왜냐하면 또 이게 온도가 많이 다르면 자는 게 괴롭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럼요. 부분이 있고
막상 경험해 보니까 각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네. 우리 어르신들께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각방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애정이 기본적으로 남아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살짝 떨어져 있다가 다시 또 만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힘들 때 제가 항상 옆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계속 기다리고 챙겨줄 거 챙겨주고 자기 할 일 잘하고 당신이 힘들어할 때 그 당신 회사도 내가 가서 그냥 밤새도록 챙기고 나름 노력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화를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챙겨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가 더 힘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각자 일은 각자 해요. 이 각방을 쓰고 이런다라는 거는 예. 옛날에 왕가에서 하던 거거든요. 그게 왕하고 중전하고 따로따로 살면서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이게 하늘의 기운을 보고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저게 뭐 이렇게 나쁜 것만 같진 않아요. 김학래 씨 그렇게 비유하면은 중전 말고 남편한테 다른 아내도 있다는 없어요. 없어요. 아유, 저희가 각방 얘기 너무 오래 했어요. 예. 그나저나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올해로 횟수로는 26년 차. 그러면 1994년에 네. 결혼을 하신 거군요. 재원 씨도 그때 하지 않았나요? 네, 저랑 비슷하시고 저도 올해 25주년이거든요. 네, 늘 재원 씨가 본인 후배라고 막 폼잡아요. 아이고, 네, 그럴 일은 아닙니다만. 네.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결혼 25주년 기념할 만한 일이잖아요. 예. 어떻게 좀 기념을 하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 25, 6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단 한 번도 기념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막 외식을 하고 막 이 반지 같은 걸 사주고 꽃다발 주고 이런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남편한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반짝이는 거라고는 정말 가는 가짜 은목걸이도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거 하곤 이건 군에 간 우리 둘째 아들이 사다 준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받은 첫 선물은요. 결혼하고 제가 바로 임신을 해서 제가 이렇게가 배가 불러오니까 그 임산부 살색 팬티 두꺼운 거 있죠. 그거 타고 그다음에 아시죠? 효도 신발, 샌들. 그러니까 당신이 배가 불렀으니까 이걸 입고 편한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남편은 약간 뭔가 주위 사람이 얘기 입력이 안 돼요. 여자는 반짝이는 걸 좀 좋아해요라고 해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반짝이는 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매일매일 잘해주는데. 그렇게. 이렇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에스더 씨가 참 성격이 좋으신 편이네. 맞아요. 우리는 그 기념일 그냥 넘기면 난리가 나. 우리 안 돼. 결혼 기념일, 생일, 크리스마스 이거 1년에 3번은 이거는 안 돼. 적어도 3번은. 이게 가슴이 따뜻한 여자들은 또 그런 걸 원해요. 그리고 우리 홍혜경 선생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반짝이는 거 뭐 이렇게 좀 한 번쯤 해주셔도 25주년인데요. 아니 근데 그 보석을 꼭 해야만. 아니 보석이 아니라 그냥 뭐든. 좋아하는 거. 현금도 괜찮아요. 안 반짝이잖아. 현금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갖고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자체가 이쁜데 보석이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깊은 뜻이.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그렇게 그대로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남편이 저한테 비싼 거 사주기 싫어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아직도 헷갈리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홍혜걸 씨의 진심을 들어보죠. 아니 저는 진심으로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뭐 당신도 알다시피 제가 그 결혼 전에 프로포즈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벤트에 약하고 그리고 뭘 이렇게 뭐 이게 좀 제 체질하고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질이 아니라 남편은 거기에 대한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여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데이트도 해본 적도 없고 키스도 그건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정확하게 저는 맞는 말일 그건 겁니다. 믿어요. 예. 남편은 첫 키스도 자고 한 거거든요. 26. 정말인데요? 그건 정말이에요. 모르지. 어렸을 적에 할머니하고
자, 그냥 믿는 대로 살자고요. 네. 아니, 두 분 이렇게 25주년인데도 티격태격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제가 오늘 두 분 나오신다고 분장실에서 얘기했더니 어머 그 두 분 원앙 부부시잖아요. 서로 막 존댓말 하시고 해골 씨, 여에스더 씨 이렇게 이름 부르고 지낸다고. 우리 분장실에선 두 분 원수라던데. 그래요? 방송을 같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워낙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부거든요. 그렇죠. 의사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잘 산다고 그러는 게 너무 부러우니까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뒷조사를 오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판넬이 여러 개예요. 자, 긴장하시고요. 끝까지 이 방송 끝날 때까지 그 웃음 잃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꿈에 걸려 에스더 부부의 그 여자, 그 남자. 첫 번째 이 얘기입니다. 살살 녹는 애교에 빠진 남자. 부드러운 목소리에 빠진 여자. 하긴 여에스더 씨가 애교는 철철 넘치시죠. 그러니까 아니 조금 전에도 뭐 해글 씨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저는 어머 저렇게 아침에 정말 하시나 싶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게 합니다. 진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정말. 아니 25년 동안 한결같이. 네, 한결같이 집사람 늘 그래갖고 원래 그런 여성이고 네. 또 제가 그런 그 모습에 반했던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집사람이 뭐 이렇게 미는 아니잖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이 여성스러운 태도 때문에 제가 그 별명을 에스트로겐 이셀프 여성 호르몬 그 자체다. 뭐 이런 의학적인 별명도 붙여주고 또 한때는 또 앙고라 털실이다. 나무늘보다 뭐 이런 별명도 잘 어울린다. 저도 하나 지어드려도 돼요? 네. 저는 여선생님 볼 때마다 종달새 같아요. 한 마리의 종달새. 오늘 의상도 뭐 카나리아 같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냐 그 같은 예. 네. 정신 너무 종달새 아름다우세요. 노래하는. 예, 진짜. 저는 종달새보다 네네. 노고지리. 우지진다. 똑같아. 그래요. 종달새가 노고지리예요. 노골노골 지리지리 운다 그래서 근데 노고지리야. 어떤 괜찮아요, 귀여워요. 댓글이요. 댓글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집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할 때 붕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르겠어요. 붕어. 귀엽죠. 왜 저는 붕어를 한동안 좋아하거든요. 뭐 니모를 찾아서 그래요, 이런 만화 얼마나 영화 유행한 유행인데. 것처럼 네, 귀여운 붕어. 상징이죠. 그러니까 저는 해걸 씨가 붕어 좋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해걸 씨가 찍어준 제 사진은 맨날 제가 붕어처럼 입 튀어나고 광대뼈 튀어나오게 찍거든요. 근데 진짜 온몸에 애교가. 그러니까요. 자, 여에스더 씨의 애교는 인정. 자, 네. 그러면 홍해걸 씨의 목소리에 반해서 결혼하신 게 맞습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딱 봤을 때 제 남편은 미남이고 저는 평범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결혼할 때 정말 남편이 미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현 씨한테도 미안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갸름하게 목이 길면서 마른 형의 남성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주로 약간 두툼하고 좀 근육도 좀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두툼한 남자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제가 운이 없어서 30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결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처녀는 됐고 전문의는 땄는데 저희 의과대학 여자 동기 20명 중에서 19명 다 시집 가고 18명 시집 갔나? 그때만 해도 30 전에 다 다 갔죠.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머지 1명 정도 남아 있는데 그 1명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갔죠. 근데 이제 남편을 봐서는 그때는 지금보다 20kg 말랐고요. 목이 유난히 길었고 게다가 지금은 이렇게 머리가 좀 이게 컬이 생겼는데 그때는 더벅머리가 하늘로 솟아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선배라고 저만 보면 놀라고 이러니까 뭔가 남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을 만나고 제가 목소리가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야, 이게 바로 그 젊은 시절의 홍해걸 씨 네. 여에스더 진짜 씨인데. 여리여리하시네. 멋있는데요, 뭐. 네, 지금보다 더 마르셨고 네. 우리 아침마당에서는 저런 형태를 흔히 양미리 양미리라고. 계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양미리 일종의 이제 멸치 느낌 뭐 이런 거죠. 근데 네. 여선생님도 굉장히 예쁘신데요. 저 때요. 예. 저 제일 그죠? 예쁘게 나온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계속 날 디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 그러면 여에스더 씨 입장에서는 원하던 외모는 아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정말 최고였다 이런 얘기. 예,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자랄 때 그렇게 정서적으로 따뜻한 집에서 자라지 못했었고요. 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절제되고 규칙이 있는 약간 이렇게 여자는 방석 한가운데 앉아라. 저녁은 정각 6시에 먹어라.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라고 하고 저희 친정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저녁 8시이면은 자러 들어가시고 약간 조금 그렇게 따뜻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게다가 눈빛이 너무 좋았었어요.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아 이런 남자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노처녀였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계속 노처녀로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 순간에 서로의 매력에 반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여 선생님 혹시 네. 그 꿀성대 그 네. 좋은 목소리가 이럴 때는 조금 안 좋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남편의 목소리만 들으면 이게 화가 풀리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걸 이용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가장 제 속을 썩힌 게 주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신혼에는 새벽 1시까지 좀 이렇게 제가 참을 수 있는데 새벽 2시, 3시가 넘어가면 엄청나게 화가 나거든요. 게다가 제 막 결혼 반지까지 잃어버리고 술 먹고 들어오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결혼 반지에 알이 빠져나가고 제가 제 목걸이를 빼서 그 알을 채워 넣어줬는데 그 알도 또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화가 나서 정말 그날은 폭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술 취한 목소리로 통통아 사랑해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나는 당신만 사랑해. 그러니까 저는 술 취해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마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날 깬 다음에도 통통아 나는 너만을 사랑해 이러니까 제가 그 목소리에 자꾸 마취가 돼서 제대로 남편 술버릇을 못 잡았어요. 그게 제가 하나 후회가 되네요. 근데 옆집에 계시는 남성분들이 그게 다 연기라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설마 연기는 아니었죠? 그럼요. 네. 술 마시면 이제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그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이 25년 동안 한결같은 애교가 때론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홍해걸 씨 입장에선?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집사람한테 반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이렇게 외모라기보다 어떤 그 자태 같은 거잖아요. 애티튜드. 태도와. 예, 네. 이렇게 뭐 말투나 아니면 이렇게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지금도 사랑스럽고 솔직히 집사람이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65년생 뱀띠. 근데 이 정도면은 저한테 시집 와서 행복하니까 이 자, 정도. 우리 넘어가요. 네. 사랑하신대요. 행복하시대요. 네, 넘어가자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홍해걸 여에스더 부부의 그 여자 그 남자 두 번째는요. 만난 지 3주 만에 프로포즈를 하다니 저 남자 혹시 바람둥이? 바람둥이네요. 3주 만에 어떻게 3주 만에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남편 만나고 나서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남산에 있는 어떤 호텔에 들어가서 차도 안 마셨어요. 호텔 뒷마당.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뒷마당에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깝지도 않았어요.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뒷마당에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선생님,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요?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전이네요, 그러면. 만나고 한 세 번째, 네 번째? 맞죠. 네, 저희는 처음 만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서두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포즈를 뭐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울컥해서 꽃도 없고 반지도 그래서 없었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집사람을 처음 만난 날 그때 아주 마음을- 느낌이 오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 이제 집사람하고 한창 얘기하고 헤어질 때 이제 시청역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물끄러미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이렇게 또각또각 막 걸어가는데 근데 그냥
난생 처음 경험한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뭐 예전에 뭐 제가 어떤 뭐 감동적인 영화를 본 그런 느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은 참 특별한 분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알았고 혼자서? 아니 근데 집사람도 그런 마음이 전 있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3주밖에 물리적인 시간은 안 됐지만 당신도 받아들였잖아. 내가 갑자기 저 제안을 하긴 했지만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요. 그렇긴 했는데 아니 뭐 그런 할 말 없으시네요. 선생님 우리 결혼해 하고 이렇게 잡아서 제가 네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를 살짝 안았는데 갑자기 숨을 막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처럼? 예, 병이 있는 사람처럼 엄청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저를 안고는 막 엄청 거치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 홍혜걸 씨가 한번 재현해봐 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랬죠. 떨려서. 많이 떨렸단 말이에요. 진짜 뭐 해봤어야죠. 그리고 바람둥이라고 합니다만 진짜 억울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뭐 수천만 명이 보시고 그럼요. 계시겠지만 결혼 전에 제가 무슨 뭐 누구를 사귀고 뭐 키스하고 그런 적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없고. 여자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고요. 잡힌 적은 있지. 적은 있대요. 네. 믿어주세요. 오, 바로 요맘때 얘기입니다. 저렇게 달콤한 모습이. 그러면 그렇게 프로포즈 하시고 며칠 만에 결혼식을 올리신 거예요? 92일 만에. 93일. 그러니까 프로포즈가 아니고 처음 만난 만난 지. 지. 그럼 석 달 만에 100일도 안 만에. 되는 네. 시간에. 자, 이렇게 선남선녀 부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질문은 참 진부합니다만 역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같은 예.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네. 26년을 산 현재 시점에서 네. 제가 돌아가서 꼭 결혼을 해야 된다면 네. 남편하고 할 거예요. 와, 네. 근데 자, 앞으로는 아직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행복하시대요. 네. 아니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네. 연애할 때 마음과 결혼을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변화가 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어느 때는 사실은 연애할 때 단점이었던 게 장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게 또 장점이었던 게 단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혜경 씨는 어때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뭐 성격. 특별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결이 잘 만난 거죠. 딱 맞아요. 집사람하고 제가.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천생연분. 근데 워낙 그러니까요. 연애 기간이 짧으니까 네. 그래도 그 연애 기간과 결혼 이후의 삶이 좀 다른 느낌이 들 수도 근데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다라든지 뭐 엉뚱한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럴까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겁니다. 살아보니 허당 아내. 그런데 여보, 당신도 만만치 않은 허당 남편이거든. 아니 뭐 겉으로 보기엔 여혜스터 씨 무척 꼼꼼하실 것 같은데. 딱 부러지시고 야무지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집사람이 의외로 많이 허술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일일이 다 뭐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고백해도 돼요. 아니 하면 안 돼, 에스더. 근데 아무튼 뭐 그 나름 뭐 미안해, 에스더. 아무튼 근데 그 뭐 크게 나쁜 짓은 안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사람이 그 가계부 같은 거 엄청나게 꼼꼼하게 써요. 네, 뭐 1,000원 단위로 씁니다. 빼곡하게. 그리고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금고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돈을 넣는데 이렇게 잘 다려갖고 오늘 다시 다려요. 깨끗하게 다려. 다르지 않고 신권을 갖고 그러니까 구기지 않는 거죠. 구기지 않아서 딱 묶어서 얼마 이렇게 써놔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얘기하지 않고 이제가 고백인데 제가 이제 비밀번호 아니가 찍찍 눌러서 다바로 탁 해서 이제 돈을 탁 좀 꺼내요. 뺐어요. 한 절반을. 네. 근데 그 위에는 액수가 쓰여 있어요. 뭐 120 얼마 이렇게 쓰여 있는데 팍 빼가면 한 50만 원 남잖아요. 그래도 몇 년이 돼도 몰라요, 이 사람. 그런 왜 거를 써놓은 한- 거예요? 왜 써놓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 확인도 안 할 거면서 그러니까 10번 넘게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네. 모른 척 해주시는 거겠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그건 제가 알았어요. 네, 그건 알았어요. 그건 아는데 내가 그것까지 글씨를 쪼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 그럼 가끔 홍익걸 씨도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허당이라기보다 저는 허당은 아니죠. 당신은 그냥 귀여워. 아무튼. 그렇죠. 근데 저희 남편은 진짜 허당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인터넷 뱅킹도 안 하고 은행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7, 8년쯤 됐을 때 비자금을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집 1층에 은행이 있는데 비자금을 만들려면 다른 은행의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은행에 가서 자기가 강의료를 따로 받았던 돈을 통장에 탁 넣고는 통장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인터넷 뱅킹을 딱 들어갔더니 새로운 통장에 무려 1,000만 원이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켰죠. 두 번째는 저 몰래 이게 신용카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20년 전에는 저희가 한 차를 같이 운전하고 다녔는데 그럼 몰래 만든 카드를 딴 데 숨겨야 되는데 운전석 그 옆자리에다가 넣어두니까 제가 운전하려고 탁 탔는데 처음 보는 카드가 있어 딱 봤더니 새로운 신용카드. 그러니까 바로 그 통장에서 나가는 그래서 다 들켰잖아요. 진짜 허당이에요. 게다가 너무 마음 아픈 건요. 누가 아프면 다른 분들 아픈 건 다 도와주면서 이것이 한 20년 전에 그 결핵성 늑망염으로 폐에 이렇게 물이 찼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가서 이제 저희 사실은 그 응급실에 저희 선후배 다 있었는데도 구석에 갔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인턴 선생님이 와서 물을 빼려고 그 쓰리웨이라고 하는 주사기를 딱 집어넣는데 그걸 방향을 잘못 이렇게 서투른 선생님이 돌리면 폐 안으로 기흉이라고 해서 바람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갈 정도로 그 약간 이게 초반에 인턴 선생님이 하는데도 부탁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한테 그걸 꽂아서 돌리던 인턴 쌤한테 제가 쫓아가서 안 돼요 하면서 막았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두 분이 더 허술하기 때문에 우리랑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네요. 근데 저희 너무 서로 칭찬하는 거 아닌가? 사실 욕할 것도 많은데 대본이 그렇게 그래서 흘러가요. 그럴 기회를 좀 드리려고요. 네.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분을 둘러싼 소문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두 분에 대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연예인도 아니신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소문을 뽑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아침마당이 30여 년 가까이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화요 초대석만 다녀간 분들이 몇 명? 수백 명. 우리 쌤과 저는 열심히 뒷조사를 했고요. 2019년도만 해도 선생님 좀 잡아주세요. 2019년도만 해도 이 수많은 초대 손님들이 뭐 했습니까? 저희에게 뒷조사를 당했습니다. 이름 보이시죠? 안문숙 씨 말고 지난주다. 두 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각오하시라고 명단 써왔고요.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요. 여러분 이거 이승현 아나운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였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저거 한 글자 한 글자 쓰셨네요.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예. 아직 뒤에 겹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편하시더라도 yes or no 이 답변 그 편말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먼저 홍익걸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익걸 씨는 사실 처갓집 돈을 보고 결혼을 했다. 아유 이런 엄청난 질문을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야 이런 거 물어봐도. 네. 아이고 이게 저희 질문지 좀 죄송합니다. 이런 신뢰되는 질문을. 근데 좀 질문의 수위가 엄청 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질문이 좀. 근데 진짜 아니에요, 단호하게. 네. 근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긴 하셨나 봐요, 여에스더 씨가. 그건 맞아요. 네. 네, 집사람이 이제 뭐 대구에 좀 저명한 집안의 딸이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대구의 자택이 800평이었대요. 뭐 연못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셨어요. 집사람 사귀고 할 때 뭐 이 사람이 뭐 그런 집안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긴 3주 만에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한 번은 궁금하니까 그래도 이제 결혼 생각이 드니까 제 동기 가운데 집사람 의국의 후배가 있어서 살짝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에스더 선생님이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대뜸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네. 엄청 착하다. 그리고 두 번째 엄청 부잣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이라는 게 뭐야? 아무튼 대구에 엄청 그 유력한 집에 뭐 딸이다 그런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아이고 결혼하셨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얘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제가 결혼하는 데는 아무 뭐 이미 문제가 마음을 없었고 접한 그건 교수적인 네, 문제였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덤으로. 근데 뭐 솔직히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왠지 뭐 처가덕을 좀 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게 싶어요. 어디까지나 네. 소문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요. 예, 많은 분들이 남편이 처가떡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물론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신혼집을 양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조금 받은 게 있어요. 그때 조그만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저희 집이 8천만 원 내고 내고 저희 처가에서 집에서 2억 2천 더 되고 2억 2천이었죠. 2억 5천 냈죠. 2억 2천이 2억 5천인데. 어쨌든 액수는 얘기 안 하셔도 됐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 시댁은 넉넉치 않은 집안이었는데 저는 너무 고마웠던 게 사실은 이게 그냥 경제적으로 따지면 저희 집에서 다 해야 되는데도 시부모님이 그렇게 8천만 최선을 원이나 다해서. 해주셨고요. 그때 처음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 제가 병원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저희 두 사람이서 열심히 강의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어서 정말 저희 남편은 오히려 저희 친정집에 더 남편이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남편은 그런 오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배 아니, 아파서 그래, 배 부자니까. 아파서. 네? 아니,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라고 그러니까 소문나는데 처가가 좀 잘 산 건 맞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막 갖고 와서 제가 막 쓰고 이런 거 10원도 없어요. 근데 해글 씨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뭐가요? 아내인 제가 벌어서 해글 씨의 꿈을 이루는 걸 좀 도우는 거는 그거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는 또 차근차근 풀어보고요. 말이에요. 나는 저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그럼 하지만 이야, 너 예. 처갓집은 찢어지게 가난하대. 이거보다는 아 오히려 저런 오해가 푸근하게 뭐 어때요? 뭐. 네, 방앗간집 아드님이셨고. 자, 요 에스더 씨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두 센 번째, 걸로, 예.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사실 요 에스더 씨는 남편의 잘생긴 이 외모를 보고 결혼을 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뭐 아니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요. 저는 미남을 좋아해요. 네,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죠. 근데 제 기준으로 잘생긴 남자는 홍해걸 씨나 미안해요.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네. 저는 좀 이렇게 두툼하고 약간 그런 남성적인 형의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얼굴은 통통해도 말랐으니까. 근데 남편은 외모는 정말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남편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할 때 받지 못했던 집안의 따뜻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제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 예. 그 시절 외모는 이상형이 아니었지만 지금의 외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남편의 이상형 외모는요 한 6, 7년 전. 예,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에요. 해걸 씨 지금은 해걸 씨도 갱년기 되면서 눈에 짜증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리고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해걸 씨 6, 7년 전이 제일 좋아요. 저 예. 지금도 되게 잘생기시고 멋지신데.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주관적으로 보는 느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 네. 남편은 옆모습이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 뭐 주로 옆모습이나 앞모습이나 사실 저 정도면은 연예인 수준으로 어디다 내놔도 얼굴이 잘생긴 편이고 그리고 저 정도 얼굴에서 그윽한 따뜻한 눈빛이 맞아요. 가야 그게 따뜻해 보이지 예. 이게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안 어쨌든 나오죠. 그 남편의 사랑과 배려로 많이 회복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저희 남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제가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제겐 남편이 정말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시부모님을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남편 집이 한여름이었는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집이 크거나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딱 들어갔더니 저희 도련님이 오른쪽 방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도련님이 의과대학 그 세브란스 2학년이었어요. 이제 반바지를 입고 걸어 나온 도련님의 인상도 너무 좋았고 부모님이 너무 선하고 또 우리 먼저 시집간 우리 아가씨도 정말 지금 천사과 다른 분들은 그래요? 시자 붙으면 저희 이제 보통 동기끼리 모이면 이렇게 흉 보는 게 시댁인데요. 저는 시댁 흉 보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정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치유가 많이 됐어요. 시댁을 통해서. 예, 왜냐하면 친정집은 무슨 규율이 많고 그 여시향약이라 그래서 여자는 이래야 되고 방석 한가운데 앉아야 되고 다른 분들이 예를 들면 웃으면 복이 와요. 나 뭐 죄송해요. KBS에서 와서. 네, 뭐 MBC 얘기긴 MBC 합니다만. 얘기인데, 네. 예. 그런 걸 볼 때 저는 먹을 갈고 서예 쓰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생수 뚜껑을 못 따는 이유는 손가락 굵어지니까 제가 생수 따려고 하면은 손가락 굵어진다. 테니스 친다 그러면 손목이 부러진다. 뭐 이러니까 너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엔 두근거림증이 있었죠. 늘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불안하셨구나. 오늘은 어떤 지적을 받을까? 오늘 복장에 대한 지적 이런 걸 어떤 걸 받을까? 왜냐하면 아유, 이래저래 홍씨 집안의 시집가기를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근데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네. 저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두근거림증도 없어졌어요. 네. 자, 시댁에서 치유를 받는 분들이 다 있네. 네. 저도 11년째 시댁에서 많은 치유 받고 있고요. 손가락도 두껍습니다. 자, 마지막 오해와 진실 홍익원 씨에게 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돈 잘 버는 아내 때문에 솔직하게 기가 죽을 때가 있다. 야, Yes 이런 or 질문 no? 드려도 되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둘, 셋, 들어주세요. 근데 진짜 없어요. 노를 드셨어요. 저 진짜 왜냐하면 그 집사람이 요새 이렇게 뭐 나름 잘 나가긴 합니다만은 그 제가 많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아침마당만 해도 터줏대 가면 저였고 저 때문에 집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다른 방송도 저를 통해 나오게 됐고 또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3,000번 가까이 했어요. 그걸로만 해도 한 30억 이상 벌었죠. 맞아요. 근데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집사람보다 뭐 서너 배 이상 많이 벌었고 근데 그때도 제가 모든 그 경제권을 집사람한테 다 맡겼어요. 네. 그리고 제가 번 돈을 기반으로 본인의 비즈니스도 하게 됐고 병원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아주 당당해요. 당당하고 뭐 집도 그렇고 뭐 지금 회사도 그렇고 뭐 지분도 다 똑같이 절반씩 다 이렇게 갖고 있고 아주 평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너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해거라 너 혹시 너 에스더 때문에 좀 기죽고 사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뭐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설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실 저희가 좀 신뢰되는 질문을 드렸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홍익원 씨와 저희 아침마당 식구나 네. 다름없고 그리고 또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소문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고 해서 좀 해명의 기회를 좀 얇게 드리려고.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네. 저는 남편하고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정말 없었던 네. 게 제가 이제 여자 동기들 만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여자 동기들이 치마를 6만 원짜리를 탁 사요. 그러면 쫀쫀한 남편이 가재미 눈을 하고 착 쳐다보면서 당신 또 샀어 이런데요. 그러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은 부자로 자란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떤 옷을 사고 뭔가를 하는 걸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여주고 사랑하니까 네. 그냥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그때 돈 벌어서 제가 병원할 때 이것이 퇴직금 받은 걸로 병원에 넣어줬잖아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돈 못 벌어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두 번째 사업하는데 사업 미천 해준 걸로는 제가 벌어서
갖고 두 분 있습니다. 사랑하신대요. 네, 두 분 행복하시대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분은 사실 병원에서 의사를 한다기보다 병원 밖에서 그렇죠. 의사로 활동을 많이 강연도 하신단 많이 말이에요. 하시고. 네. 심지어 홍해골 씨는 무슨 이제 1인 방송 요즘 유행하는 개인 방송 꽤 오래전에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요새 뭐 이렇게 유튜브로 네네. 뭐 이런저런 동영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학 기자 이후에 그 사람들이 좀 아플 때 상담해 주는 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친한 의사분들 많이 모시고 비욘디라고 그 애프터 더 레인 비온 다음에 이렇게 땅이 뜨고 뭐 무지개 땅이 굳고 무지개가 뜨듯이 이게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답을 해주는 그런 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 진료 시간은 짧아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는 아주 네, 유익하네요. 우리 여에스더 씨도 사실 네. 현재 병원 일은 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게 다 어떤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거 때문이었다면서요. 예,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의대 본과 1학년 때 아버님이 이제 간암 진단 받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모교 의과대학 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간암 말기인 분들은 돌아가신다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또 다행히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응급실에 갔을 때 거기 계시는 의료진이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니까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라. 이분한테 내줄 병실은 없다. 손쓸 방법이 예,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의사가 되면 정말 환자분한테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상만 가득 차서 개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초진 환자는 제가 엄청나게 빨리 봐도 뭐 한 50분에서 1시간을 보게 되고 재진 환자도 20-30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환자분을 10분에서 15분밖에 못 보게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국가에다가 그런 신청을 했죠. 나는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오래 진료를 하니 나는 상담 시간에 대해서 어떤 진료 피를 받고 좀 환자 한 분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건 국가에서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면 그걸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게 아니고 다른 과인데 당신이 환자분하고 농담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그 수가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가정의학과도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하죠. 하지만 네. 제가 1시간을 대화를 하든 1분을 하든 수가는 그 당시에 65세 이상은 1,500원, 그다음에 65세 이하는 그때 3,000원이었어요. 그건 지금도 똑같아. 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교회 예. 현실에서 오는 그 아픔 때문에 결국 뭔가 이제 공익적인 그런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제가 몇 분한테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부터 제가 강의를 나갔어요. 강의를 가면 저는 이렇게 이제 멀쩡하게 생겼지만 몸이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그런 제 상담을 강의를 가면 수백 명한테 알려줄 수 있고 또 방송을 가면 몇 천 명, 몇만 명한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의학하고 저는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영양 공부를 다시 해서 의학과 기능의학을 함께하는 그런 공부가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네.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다시 하고 그걸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 했죠. 예. 그 당시에도 보면 집사람이 이제 그 아기 배고 병원 할 때 그 의사분들 막 이렇게 그 큰 강연에서 막 슬라이드 준비해서 뭐 영양 논문 막 그 강연하고 의사 대상으로 그런 노력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의 첫 출발점은 의학 전문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 그때가 아닐까 홍해걸 씨가 싶어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 최초의 의학 전문 기자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92년도에 신문사에 의학 기자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지금은 이제 제 후배 뭐 수십 명이 그렇죠. 방송사나 신문사의 그럼요. 의학 기자로 다 네.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제가 기자로서 한 가지 보람이 있다면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학 분야는 의사를 뽑았더니 좋은 기사를 쓰는구나라는 그 인식을 언론사에 좀 심어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보의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긍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의사 공부했는데 의사 안 하고 기자로 가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모님도 엄청 반대했어요. 서울대 나오고 인턴하고 군의관까지 하고 왜 신문사에 가냐, 월급도 작고. 그래갖고 변변히 뭐 장가라 가겠냐, 뭐 사람들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데 다행히도 집사람 만나서 적극 결혼했고, 이 사람 또 희한하게 의사보다 그 기자에 대한 그 환상이 있더라고요. 아니 의사는 본인도 많이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의대에서 공부를 좀 못했거나 뭐 이런 건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무슨 남고생 아니었나 뭐 예. 이런 오해도 있을 법한데 아무튼 뭐 저한테는 큰 떡이죠. 아무튼 집사람이 기자라는 직업을 좋아했으니까요. 그건요, 해골 씨, 그레고리 팩한테 감사하세요. 아, 그 로마의 휴일에서 예. 그레고리 팩이 왜요? 기자였죠.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 로마의 휴일인 흑백 영화를 제가 6살, 7살 때부터 이렇게 치아가 빠져도 치아를 삼키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오드리 헵번은 저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그레고리 팩이 제 첫사랑이어서 저는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가는 줄 알았고요. 로마의 휴일에서 그레고리 팩이 그냥 직업이 오늘만큼은 두 분을 그레고리 기자였어요. 팩과 오드리 헵번이라고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건방지다 그래. 그리고 당신이 무슨 공주란 뜻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네. 그 얘기가 그나저나 아니라 네. 여에스더 씨는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예, 제가 언어 배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외국어를 빨리 배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외교관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특히 참 못생겼었어요. 당신 네. 옛날 때 사진 보니까 좀 그렇더라. 그렇죠. 네, 그 사진 안 갖고 왔어요. 공개해야 많이 되는데. 못생겨서 이제 그 땀에 갖고요. 네. 아니 근데 중학교 때는 다 그래요. 저도 중학교 때 사진 보면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이상해요 좀. 이게 예. 성장식이라서 그렇대요. 예, 특히 너무 못생겨서 거울을 보니까 아,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외교관이 되면 우리나라를 알리고 국위선양하는데 안 좋을까 그런 게 어딨어요. 안 예뻐도 되는 의사를 한 거예요. 예, 그때는 외모 컴플렉스가 많았는데 남편이 결혼한 다음에 못생겨도 이쁘다 해줘서 요즘 좀 이쁜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본심을 얘기하네요. 외모가 아니라 태도라고. 옛날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두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우리가 의학 정보를 좀 들어야 되지 그러게 않을까 말이에요. 싶어요. 두 분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비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해왔던 이유도 두 분을 위해서 네. 연관 없지만 자, 내 몸을 지키는 건강 팁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갱년기 증상과 노화 증상을 착각하지 마라. 이게 다르군요. 예, 사실은 우리가 갱년기 증상은 수십 가지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어쩌면 수백 가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이 마르고 어떤 사람은 화끈거리고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리 뒤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갱년기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 여성은 49이나 50에 폐경이 되지만 빨리는 30대 후반부터 또 늦게는 60대까지 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홍조 같은 이런 갱년기는 60대 중반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내가 여기저기 아픈 건 단순히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화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있고 노화 때문에 더 짜증이 날 수 있고 노화 때문에 화를 못 참는 걸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치료는 치료인데 예. 갱년기는 누구나 겪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무심코 넘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 그 말이 포함되는군요.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재원 씨도 네. 예, 곧 이제 곧 아, 네, 네. 당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혜건 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자로 네. 경험자로 이제 그 남성분들께 충고드리면 이게 여성도 자기가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좀 이상한데 화를 내고 막 변덕스러우니까 그걸 알아요. 근데 그때 남성분이 꿋꿋하게 이렇게 인내하고 자리를 지켜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그 고마움으로 쌓여요. 그래갖고 그 시기를 다 겪고 나면 그때는 옛날보다 훨씬 더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요즘은 집사람이 저한테 엄청 잘합니다.
그럼 그 폭풍 같은 시기가 그러니까 그 지나갔어요? 시기를 남성분이 이게 이 여성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호르몬의 문제다. 이걸 인식을 하고 참아줘야 돼요. 어쨌든 그 시기는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지났죠. 반드시 지나가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하셨던 그 남성 갱년기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남성 갱년기는 희한해요.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은 실제로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얼굴 화끈거리고 덥고 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남성 갱년기는요. 아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글씨가 쫀쫀하다는 게 아니고요. 좀 쫀쫀해진다.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여기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요. 저 뒤에서 짜증 날 뻔했어요. 즐겁게 해야지. 들었거든요. 즐겁게 해야지. 잘해야지. 그렇게 얘기하고요. 긴장하지 마. 저 갱년기 되면 저 말 좀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거든요. 근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요. 그다음에 겨우 합쳐서 지금 트윈베드에 있는데 아니 일주일 출장 갔다 온 다음에 저보고 당신 무슨 생각해?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말하면 딴 생각해요. 계속 질문을 하고 묻고. 아유,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머 죄송해요. 예, 그래서 아니요. 뭐 예, 남성 홍익걸 씨 갱년기에 입장에서는 대해서. 남성 갱년기를 그것도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그 시기에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표현했는데 쫀쫀해진다. 그리고 조금 괴팍해지고 참을성이 떨어진다. 그런 게 저도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제일 마음 아픈 게 해골 씨 눈빛이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 방청석에 계신 어머니들이 어머 이러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 남자 갱년기는 몇 살 때부터 와가지고 대개 몇 살 때쯤 왜 끝나? 모르냐 하면요. 여성은 35세 무렵부터 호르몬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남성은 30살 무렵부터 1년에 1%씩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남자는 여자와 달리 40대 초반에 나타나는 사람부터 50대 후반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김학래 씨는 참고로 없으신 것 같아요. 늘 비슷하시니까. 20대부터 그랬잖아요. 늘 한결같았어요. 사람이 쫀쫀해져가지고 네. 예, 돈도 팍팍 못 쓰고 사람이 쫀쫀해지더라고요. 아니 끝나고 커피 항상 사주시고 언제 그러시잖아요. 그거 뭐 몇 푼 된다고. 자, 가겠습니다. 네. 내 몸을 지키는 건강팁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맹신하지는 마라.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런 말씀하셔도 돼요, 의사분들이?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아무래도 좀 환자가 이만큼 아프면 조금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만에 하나 뭐 예기치 못했던 뭐 합병증이 생기면 또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은 좀 이렇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환자분들이 겁먹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위장에 장상피화생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찾아보면 이게 위암에 잘 걸리게 하는 거다. 굉장히 겁이 나죠. 위암 생긴다 그러니까. 논문을 보면 10배나 많이 생긴대요. 없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예. 근데 그 10배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장상피화생이 없는 분에게 1000명 가운데 한평생 5명이 위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상피화생이 저처럼 있는 사람은 10배니까 1000명 가운데 50명이 생기는 거예요. 10배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저처럼 장상피화생이 있어도 1000명 가운데 50명은 나중에 위암에 걸리지만 950명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950명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나 큰일 났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네,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담배를 많이 폈잖아요. 옛날에 네. 신문사 기자할 때는 뭐 바로 옆에 막 뻑뻑 피고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에 이렇게 작은 부스럼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요게 한 1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집사람하고 굉장히 막 힘들 때 막 각방 쓰고 저도 막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할 때 요게 살짝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뭉친 건 아닌데 부스럼 같이 이렇게 생긴 게 크기가 CT를 찍으면 나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안 좋은 거일 확률이 이제 높긴 한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많은 의사들이 야, 너 이거 떼야 돼. 큰일 나. 이거 암대, 폐암이야. 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주 지긋한 경험이 많은 의사분을 제가 찾아갔더니 그분이
홍 선생 이거 좀 더 기다려보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꽤 있어. 그래서 저는 그분 말을 믿고 수술을 안 받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다행히 집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갖고 6개월 있다가 딱 찍었는데 안 크진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사람 몸이라는 게. 오랜 세월 1.3cm였다가 저하고 갈등하고 남편이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면서 1.9cm까지 컸는데 저희가 이제 6개월 전에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6개월 사이에는 자라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 호간에는 거의 90% 이상이 나쁜 세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걸 때리면 피 하나를 다 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은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라. 들어야 뭐 돼요. 이런 얘기로 꼼꼼하게요. 들립니다. 자, 네. 그럼 마지막 팁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분이 같다고 효과가 같은 건 아니다. 사실은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식품이나 여러 가지 보조 영양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라벨을 보라고 하죠. 영양정보란을. 근데 그 라벨을 보면 그 안에 뭐 비타민 A가 몇 미리 들어있고 E는 몇 미리 또 파이토케미칼 같은 여러 가지 식물성 성분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같은 질이 아니라는 걸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은 이제 그 함량이 높은 걸 너무 선호하잖아요. 뭐 비타민도 뭐 만화, 유식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절대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함량이 높다고 무조건 신뢰하는 건 좋지 않다.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저희 나이가 되면은 네. 아침에 먹어야 될 걸 의사분들이 처방해 주는 겁니다. 영양제 뭘 먹어라 한 움큼씩 먹어야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하루에 이 5접시의 채소 과일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 필요한 거고 뭐 햇볕이나 뭐 버섯이나 동물의 내장을 못 먹으니까 비타민 D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으로 먹었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는 몇 가지 영양소는 따로 챙겨 드시는 건 저는 의학적으로 일리가 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또 많이 먹기엔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그런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만 먹어라 한다면 딱 하나만 예를 고른다면. 들어서 나는 한 달에 3만 원 쓸 수 있어. 네네. 그러면 비타민 D를 드시고요. 나는 한 달에 5만 원을 쓸 수 있어. 그럼 비타민 D와 오메가를 드시고 나는 한 달에 8, 9만 원을 쓸 수 있어. 그러면 비타민 D와 오메가와 종합 비타민. 생방이니까 짧고 컴팩트하게 알려드렸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하나라면 비타민 D. 비타민 D만 5만 먹어야 원이면 되네. 오메가 3, 그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종합 비타민제. 긴 말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15,000원밖에 못 쓰겠다 싶으면 15,000원이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가 백정에 2, 3만 원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백정에 2, 3만 원 하면 한 달에 15,000원이거든요. 딱 좋네요. 그럼 카드 할부 될 텐데. 네, 아주 유용한 정보까지 감사합니다. 사실 뭐 두 분은 우리가 화면에서 늘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친근감도 있고 예.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 두 분이 왜 네. 인기가 있으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제가 아는 게 정말 솔직하시고 쉽고 담백하시네요. 꾸밈이 없으시니까. 그 앞으로도 좀 공익적인 영향력 펼치시면서 국민 주치 개념으로 자리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지실까요? 두 분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배우 김지미 씨하고 네. 친한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그 영화 배우 최무룡 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희 둘한테. 부부가 살을 부대끼면서 몇십 년 같이 살지만 서로가 서로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권력도 있고 유명하지만 알고 보면 쫀쫀하고 위선적인 놈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정말 좋은 아빠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굉장히 뭐 잘 나가고 하는 건 좋지만 집사람이나 제 아이들한테 한심한 아빠로 평가받는 건 실패한 인생이다. 그래서 항상 그 집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가보다는 가족의 저는 평가가 그렇게 생각을 중요하다.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건 당연하고 모르겠어요.
저희 동기나 저희 또래 중에서 저희 부부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운이 저희는 좋았어요. 운이 좋았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이 저희는 많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위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저희가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도 저 같은 갱년기 여성에게는 큰 기쁨이 아닌가 싶어서 네, 좋은 일 젊은 많이 사람들한테 좋은 인재 키우고 이런 좋은 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뭐 알게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또 갱년기 여성들 위해서 돌려준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다 고개 끄덕이시면서 좋아하시네요. 그럼요, 정말 필요하거든요. 계속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겠죠. 네, 두 분이 행복한 거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더 잘 사시라고 큰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해걸 예스터 부부였습니다.